1185년 일본 전역을 뒤흔든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승리를 거머쥐었고 그는 쇼군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받게 됩니다.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라는 뜻이었죠. 이 순간부터 일본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황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쇼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마쿠라 막부의 시작이었고 이후 700년 가까이 일본을 지배하게 될 무사 정권의 탄생이었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사무라이라는 특별한 계급이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라는 단어는 봉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고 영주의 땅을 지키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졌고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장에서의 용맹함,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그리고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정신, 이 모든 것이 사무라이를 단순한 전사가 아닌 일본 문화의 상징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사무라이만이 전장을 누빈 유일한 전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닌자, 불교 사원을 지키던 무장 승려 소헤이, 그리고 주인을 잃고 방랑하는 로닌까지. 봉건 일본의 전장은 다양한 전사들이 각자의 신념과 목적을 위해 싸우던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전설적인 전사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 싸웠으며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라이의 기원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10세기 무렵 일본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영지를 보호하고 세금을 징수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민 출신들이 이 일을 맡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충돌이 잦았죠.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활과 창, 그리고 칼을 익히면서 점차 전문 전사로 변모해 갔던 거죠.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되면서 사무라이는 군사적 기능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전장에서 싸우는 정예 전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급격히 상승했죠. 사무라이를 눈으로 쳐다보거나 옷을 건건 것만으로도 농민은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권력은 부시도라는 행동 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시도는 전사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와 신도 등 여러 동양 철학이 융합된 이 행동 강령은 정의, 용기, 연민, 존경, 정직, 명예, 의무를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가치를 배우며 자랐죠. 무술 훈련만이 아니라 서예, 그림, 시, 다도 같은 예술 활동도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명예는 생명보다 중요했고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사무라이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무라이의 상징은 벚꽃이 되었습니다. 매우 아름답지만 1년에 한 번만 피고 며칠 동안만 지속되는 꽃이죠. 사무라이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절정에 달했을 때 명예롭게 떠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던 이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사무라이의 무기는 그들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물론 카타나라고 불리는 장검이죠. 카타나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사무라이의 영혼으로 여겨졌습니다. 제작 과정부터 특별했는데요. 숙련된 대장장이가 몇 달에 걸쳐 강철을 수천 번 접고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칼은 엄청나게 날카로우면서도 유연했죠. 허리에 차는 2개의 검은 사무라이와 귀족만 허용된 특권이었습니다. 긴 칼인 카타나와 짧은 칼인 와키자시를 함께 차는 것을 다이쇼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와키자시는 좁은 실내나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때로는 할복 의식에도 쓰였죠. 하지만 전장에서 사무라이의 주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타고 싸울 때는 활과 화살이 가장 중요했고 나중에는 창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칼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꺼내는 최후의 수단이었죠. 활쏘기는 사무라이 교육의 핵심이었는데 말 위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무라이가 입었던 갑옷도 특별했습니다. 오칠한 나무, 비단, 그리고 작은 금속판을 연결해서 만들었는데요. 서양의 방해 판금 갑옷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이 갑옷은 방어력을 유지하면서도 광범위한 움직임을 허용했죠. 투구는 가장 무거운 부분이었는데 순수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다양한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뿔,
초승달, 동물 형상 등 투구의 장식은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그 사무라이를 식별하게 해주는 표시였습니다. 1467년부터 1615년까지 이어진 센고쿠 시대는 전국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내전의 시기였죠. 중앙정부가 약화되자 전국의 다이묘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무라이는 가장 두드러진 존재가 되었고, 다양한 사회계층 출신의 많은 남성들이 전공을 세워 사무라이 칭호를 받기를 꿈꿨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검객입니다. 그는 13살 때 처음으로 결투를 했는데 나무 막대기 하나로 진짜 칼을 든 성인 사무라이를 쓰러뜨렸죠. 17살에는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전했고, 이후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검술 학교와 유명한 검객들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무사시는 생애 동안 60번이 넘는 결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1612년 무사시는 사사키 코지로와의 전설적인 결투를 치릅니다. 간유지마라는 섬에서 벌어진 이 대결은 일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결투 중 하나로 남아있죠. 코지로는 당대 최고의 검객으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 제비 반한이라고 불리는 빠른 배기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노젓는 나무로 만든 긴 목검을 들고 나타났고,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코지로의 두개골을 부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사시는 두 자루의 칼을 동시에 사용하는 니테니치류 검술을 창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방식이었죠. 그는 생애 말년에 동굴에서 홀로 지내며 명상에 전념했고, 오륜서라는 유명한 병법서를 썼습니다. 이 책에는 그의 검술 철학과 전략, 그리고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센고쿠 시대의 또 다른 전설적 인물은 다테 마사무네입니다. 어린 시절 천연두에 걸려 오른쪽 눈을 잃었지만 이것이 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18살에 첫 전투에 참여했고,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 달린 투구를 쓰고 전장을 누볐죠. 도간용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마사무네는 평생을 전투에서 보냈고, 막대한 영토와 부를 축적했습니다. 마사무네는 서양 문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유럽인들이 자신의 영지에 들어오도록 허용했고, 심지어 일본 역사상 최초의 해상 탐험대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 탐험에서 그의 사신들은 필리핀, 멕시코, 스페인, 로마까지 방문했죠. 당시 쇄국 정책을 펼치던 일본에서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혼다 타다카츠는 55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항상 최전선에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톰보길이라는 긴 창을 주 무기로 사용했는데, 이 창은 잠자리 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날카로워서 날아가던 잠자리가 창 끝에 닿기만 해도 두 동강이 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타다카츠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밑에서 평생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사슴뿔이 달린 거대한 투구를 쓰고 전장에 나타나면 적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죠. 심지어 적대 세력의 다이묘들조차 그의 이름을 존경했습니다. 유명한 오다 노부나가는 그를 사무라이 중의 사무라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나다 유키무라는 진홍빛 악마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전사입니다. 1615년 오사카 성 전투에서 그는 단 2,000명의 병력으로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이끄는 4만 명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일본 전쟁사에서 가장 놀라운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죠. 유키무라는 오사카 성 최후의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목을 베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소수의 기마 사무라이들과 함께 적진 깊숙이 돌진한 그는 실제로 이에야스가 있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이에야스에게 부상을 입혔지만 유키무라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고 지쳐서 결국 전사했습니다. 이에야스 본인도 유키무라를 일본 최고의 전사로 인정했고, 그가 입힌 부상 때문에 몇 년 후 사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통일의 기반을 닦은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바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신분이 낮은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뛰어난 군사 지휘관으로 성장했고 센고쿠 시대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노부나가의 가장 큰 혁신은 총기의 대량 사용이었습니다. 1543년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아르케버스를 가져온 후 일본인들은 빠르게 이 무기를 복제하고 개량했습니다. 타네가시마라고 불린 이 화승총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노부나가는 3,000명의 총병을 동원해
당시 일본 최강으로 알려진 다케다 가문의 기병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는 총병들을 세 열로 배치하고 교대로 발사하게 함으로써 장전 시간이라는 화승총의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이 전투는 화기가 전통적인 기병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죠. 노부나가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능력만 있다면 출신에 상관없이 부하로 삼았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582년 그는 자신의 부하 아케치 미치 히데의 배신으로 혼노지 사원에 포위됩니다.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노부나가는 할복 자살을 선택했고 사원에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노부나가가 시작한 일본 통일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그는 에도 막부를 열었고 이후 250년간 지속되는 평화시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를 에도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전쟁이 사라지면서 사무라이의 역할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오자 많은 사무라이들이 주인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없으니 대규모 사무라이 군단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인 없는 사무라이를 로닌이라고 불렀는데 파도를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닌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여전히 허리에 두 자루의 칼을 차고 다녔지만 사회적 권위는 사라졌죠. 많은 일반인들은 사무라이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닌이 되면 더욱 냉대를 받았습니다. 정직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갑옷과 검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부 로닌들은 용병이나 경호원으로 일했고 어떤 이들은 유명한 검객에게 도전해서 이름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로닌들이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죠. 정부 호송대를 습격하거나 부유한 상인을 협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47명의 로닌 이야기는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이묘 아사노는 쇼군 궁전에서 열린 의식 중에 키라 요시나경을 공격했다가 할복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를 섬기던 47명의 사무라이는 주인을 따라 죽는 것이 금지되어 로닌이 되었지만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숨죽이며 계획을 세운 후 47명의 로닌은 키라경의 저택을 기습했습니다.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키라경을 죽인 후 그들은 모두 함께 할복 자살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충성과 명예의 상징으로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사무라이만이 전장의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집단이 있었죠. 바로 닌자입니다. 닌자라는 단어보다 시노비, 즉 숨어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였습니다. 닌자의 기원은 12세기 가마쿠라 막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파이였죠.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거리를 걸으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상인, 대장장이, 승려 등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했고 일부는 수년 동안 정체를 들키지 않고 스파이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적 음모가 심해지면서 닌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성과 중요 시설의 경비가 강화되자 단순한 스파이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졌죠. 닌자들은 다양한 무술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주츠라고 불린 이 무술은 유도, 주짓수, 아이키도, 가라테, 쿵푸를 혼합한 것으로 상대를 빠르게 제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닌자의 무기는 은밀함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마키비시는 땅에 뿌려두는 작은 쇠못으로 어둠 속에서 밟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후사리 가마는 낫과 사슬이 연결된 독특한 무기로 긴 사정거리와 다양한 공격 방식이 가능했습니다. 수리검과 쿠나이는 닌자의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적을 즉사시키기 위해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부상을 입혀 전투에서 제외시키거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했죠. 칼도 사무라이가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닌자들이 일반적인 와키자시나 카타나를 사용했습니다. 닌자의 훈련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싸움 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숲에서의 생존, 절벽과 벽타기, 배고픔과 수면 부족을 견디는 법까지 모든 것이 훈련 과정에 포함되었죠. 닌자가 되려면 다양한 지역의 사투리를 익혀야 했습니다. 어느 지방 사람으로도 위장할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화약과 독을 다루는 기술도 필수였습니다. 폭탄을 만들거나 우물에 독을 타는 것도 닌자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닌자는 부시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만의 행동 강령이 있었는데 반신 쇼카이라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비밀 조직이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쿠지킬이라는 독특한 수련법도 있었습니다. 불, 바람, 물, 땅, 번개 같은 요소를 상징하는 손동작을 만들어 명상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을 집중하고 적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센고쿠 시대에 닌자는 암살과 방해 공작의 전문가로 활약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무라이에게는 불명예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죠. 닌자는 사회에서 멸시받았지만 전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닌자는 성에 침입해 불을 지르거나 우물을 오염시켰습니다. 폭탄으로 성문을 파괴해 아군의 진입을 돕기도 했죠. 여성 닌자인 쿠노이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리사나 가정부로 위장해 성과 요새에 침투했고 때로는 게이샤로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가류와 코가류는 가장 유명한 두 닌자 가문입니다. 이가 가문은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 지역에 거주했고 코가 가문은 강이 많은 습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형 차이 때문에 각자 독특한 스파이 전술을 개발했죠. 이 두 가문은 서로 비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고용주 때문에 싸운 것도 있지만 라이벌을 제거하고 스파이 네트워크를 독점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전설적인 닌자들이 탄생했습니다. 하토리 한조는 가장 유명한 닌자 중 한 명입니다. 본명은 하토리 마사나리였고 이가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에 닌자수를 익힌 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무라이로 고용되었습니다. 창사용의 달인이었던 한조는 전장에서의 용맹함으로 오니노 한조, 즉 악마 한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한조의 가장 큰 공헌은 인질로 잡혀있던 도쿠가와의 아내와 아들을 구출한 것이었습니다. 이 공로 덕분에 도쿠가와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결국 쇼군이 되었죠. 닌자 가문의 영향력이 커지자 봉건 영주들은 이를 통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오니와 반슈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가와 코가 가문의 닌자들을 막부에 공식적으로 소속시킨 거죠. 이들의 주요 임무는 다이묘들을 감시해 반란이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메이지 유신 때까지 공식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일부 구성원은 미국으로 파견되어 정부를 감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시기에 닌자 가문들은 무기 소지가 금지되고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죠. 하지만 닌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 당시 일부 닌자가 다시 모집되어 중국 정부를 감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가문은 조상의 이름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 사원도 전사 집단을 보유했습니다. 소헤이라고 불린 무장 승려들이죠. 10세기경 도적과 범죄 집단의 습격으로부터 사원을 지키기 위해 승려들이 무술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승려는 원래 도적, 용병, 전직 사무라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술 훈련이 가능했습니다. 소헤이는 빠르게 명성을 얻었고 불교 종파 간의 종교적 분열 때문에 중앙 집중식 지도부 없이 지역 지도자들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교토의 엘야쿠지 사원, 나라의 도다이지 사원 같은 주요 사원들은 정규 전사 군대를 유지했고 침략자를 막기 위해 요새화되었습니다. 야마부시는 또 다른 종류의 승려 전사였습니다. 산악 승려라고 불린 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산속에서 은둔자처럼 살았습니다. 엑소시즘, 점술, 마법 같은 신비로운 수행을 했다고 전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야마부시를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겼습니다. 12세기에 봉건 영주들이 전쟁에서 소헤이의 지원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무사 승려들은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이묘들은 사원에 재정적,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고 이로 인해 소헤이 집단들이 전장에서 서로 맞서 싸우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소헤이는 오칠한 나무 갑옷을 입었지만 목에는 나무 묵주를 더했습니다. 때로는 흰색 두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렸죠. 그들의 주요 무기는 나기나타라는 무거운 할버드였는데 파괴적인 타격이 가능했습니다. 소헤이는 신앙심에 힘입어 싸웠고 종종 광신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이런 행동 때문에 유럽의 중세 기사단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봉건 영주들은 소헤이의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1571년 9월 29일 엔야쿠지 사원을 3만 명의 군대로 포위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수천 명의 승려가 목숨을 잃었고 사원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노부나가와 그의 후계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소헤이를 계속 박해했습니다. 사원들이 파괴되고 승려들은 산으로 도망쳐야 했죠.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면서 소헤이들은 항복을 강요당했고 다시는 무기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기의 도입도 일본 전쟁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543년 포르투갈 상인들이 아르케버스를 가져온 후 일본인들은 재빨리 이 무기를 복제했습니다. 타네가시마라고 불린 이 화승총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꿨죠. 처음에는 사용이 까다로웠습니다. 궁수가 15개의 화살을 쏘는 동안 총병은 한 발밖에 쏘지 못했거든요. 습도와 비 때문에 화약이 젖어버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빠르게 개량된 모델을 개발했고 새로운 발사 기술도 만들어냈습니다. 사무라이들도 총기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었고 점차 훈련에 사격을 포함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무라이는 총기 사용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총은 적을 물리치기 위한 또 다른 도구였을 뿐이죠. 오조츠 타네가시마는 더 강력한 변형이었습니다. 무거운 손대포로 특별한 자세로 발사해야 했지만 여러 대를 동시에 쏘면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3000정의 타네가시마가 다케다의 기병대를 격파한 것은 전쟁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에도 시대가 시작되면서 총기의 중요성은 줄어들었습니다. 250년간의 평화 시기에 총은 주로 성방어와 사냥에만 사용되었고 일본이 외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면서 기술 발전도 정체되었죠. 1867년 메이지 시대에 일본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총기는 이미 한참 뒤떨어진 구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센고쿠 시대의 라이벌 관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켄신의 대결입니다. 다케다 신겐은 카이 지방의 강력한 다이묘로 15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21살에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다이묘가 되었죠. 그는 능숙한 전사이자 대담한 지휘관이었고 동시에 음악과 시를 사랑하는 교양인이었습니다. 우에스기 켄신은 에치고 지방의 다이묘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전사한 후 불교 사원에서 8년을 보냈고 14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형을 폐위하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불교 신자이자 전쟁의 신 비사문천의 추종자였죠. 다케다가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에치고 근처로 진군하면서 두 영웅의 운명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의 호랑이 다케다 신겐과 에치고의 용 우에스기 켄신, 이들의 라이벌 관계는 일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전투에서 양측 모두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561년 켄신은 다케다 군대의 방어선에 틈을 발견하고 재빨리 기회를 잡았습니다. 말을 타고 적진 깊숙이 돌진한 그는 신겐의 진영까지 도달했죠. 두 장군이 전장에서 직접 맞붙은 것입니다. 켄신은 신겐에게 몇 번의 칼질을 가했지만 신겐은 테센이라는 나무 부채로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결투는 신겐의 친위대가 켄신을 몰아내면서 끝났지만 이 장면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은 수년간의 전투를 통해 상호 존중을 키웠다고 합니다. 카이 지방에 소금이 부족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켄신은 적인 신겐에게 많은 소금을 보냈죠. 이 고귀한 행위는 신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라이벌에 대한 존경심으로 잠시 전쟁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라이벌 관계는 신겐의 죽음으로 갑자기 끝났습니다. 오다와 도쿠가와의 연합군을 격파한 후 진영으로 돌아간 신겐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설도 있고 저격총에 맞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켄신은 신겐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위대한 라이벌을 잃었다. 그런 영웅은 다시 없을 것이다. 켄신 자신도 1578년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가문을 지키며 싸웠습니다. 이 두 위대한 장군의 이야기는
영웅적이면서도 비극적입니다. 다른 시대였다면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를 두 사람이 슬프고 파괴적인 전쟁에서 반대편에 서야 했던 거죠. 그들의 라이벌 관계는 명예와 존중, 그리고 전사로서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사무라이의 시대는 메이지 유신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1854년 일본이 외국과의 무역을 재개하면서 서양 문물이 급격히 유입되었고 전통적인 일본 생활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무라이 가문 출신들은 이런 변화에 불만을 품었지만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동안 사무라이 계급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칼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체포되어 처벌받았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정부는 사무라이 정신을 선전에 이용했습니다. 군인들을 격려하고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우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일본 장교들은 옛 사무라이의 칼과 비슷한 검을 받았지만 이것들은 대량 생산된 것으로 진정한 예술 작품이었던 옛 카타나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무라이 가문이 이어졌고 그들의 명예 규범과 무술은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 계속 수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무라이가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예술을 사랑했고 명예를 중시했으며 때로는 적에게도 존경심을 보였죠.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켄신의 라이벌 관계는 전쟁 속에서도 인간성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서로를 죽이려 싸우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했다는 것, 이것이 부시도 정신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요. 닌자와 소헤이 같은 다른 전사 집단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사무라이만큼 명예롭게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신념과 목적을 가지고 살았죠. 어쩌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림자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47명의 론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인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주인을 잃고 사회적 지위를 잃었지만 그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도쿄의 센가쿠지 사원에 있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헌화한다고 하네요. 사무라이 시대가 끝난 지 150년이 넘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무술 도장에서는 여전히 부시도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고 영화와 소설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 재창조되고 있죠. 검술 수련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자기 수양의 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현대 일본 사회에도 사무라이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충성심,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명예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사무라이 시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집단주의나 위계질서의 경직성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시도의 핵심 가치들, 즉 정의, 용기, 연민, 존경, 정직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덕목입니다. 사무라이들이 추구했던 자기 개발과 명예로운 삶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전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던 구도자들이었으니까요. 벚꽃처럼 짧고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던 사무라이들. 그들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 정신만큼은 시간을 초월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본 무술을 배우고 사무라이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부시도의 가르침에서 삶의 지혜를 찾고 있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멸성이 아닐까요? 육체는 사라져도 정신과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남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전설적인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무라이, 닌자, 소헤이, 로닌까지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죠. 그들의 용기와 신념, 때로는 비극적이었던 운명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